50세발 단 하룻밤 사이에 이란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의 숫자입니다. 28년간 방공망을 연구해온 미 공군 준장이 이건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던 그 순간 세계의 눈길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미국이 19발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증명된 대한민국의 저력. 그날 밤 미국 장성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칼버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도시 레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구 6만 명의 조용한 위성도시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두 분은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고 단호했으며 어머니는 따뜻하고 인내심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 사이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끈기를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거실에는 항상 군사 역사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략 분석서, 한국전쟁 회고록, 베트남 전쟁 다큐멘터리 녹화 테이프들. 저는 10살 때부터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야구 선수 카드를 모을 때 저는 세계 각국의 전투기 재원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준비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28년이 걸렸습니다. 23살에 미 공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에 아무 말 없이 악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악수 하나가 모든 허락이었습니다. 처음 배속된 곳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레클랜드 공군 기지였습니다. 기초 훈련을 마치고 방공병과를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나 특수부대가 아니라 방공이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일, 날아오는 것을 막는 일.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레이더 화면 앞에 처음 앉았던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형광빛으로 빛나는 녹색 화면 위에서 수십 개의 점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를 흐르는 그 점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실제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물체라고. 민항기도 있고 군용기도 있고 새도 있고 기상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임무는 그것들을 구별하고 위협을 식별하고 필요하다면 격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일이다. 그 확신이 23살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8년간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3차례의 중동 파병을 경험했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각 파병지에서 저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실전이 훈련과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화면 속의 점이 실제로는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미사일이라는 것을, 손 하나 잘못 움직이면 아군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사막의 열기와 모래먼지가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한 환경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동맹국들과의 합동작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훈련 방식, 각기 다른 전술 교범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경험들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3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는 인용 출처를 5군데 이상 교차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내릴 때는 반드시 반대 가설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저를 이 분야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주의가 때로는 편견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전역 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박사 과정 진학을 망설였습니다.
18년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시스템은 같은 환경에서도 더 잘 작동하는가? 기술의 차이인가? 운용자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논문 주제는 중동 방공망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 분석으로 잡았습니다. 18년간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와 학문적 분석 방법론을 결합한 그 논문이 나토의 눈에 들었습니다. 졸업 이듬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방공전략 수석 고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생활은 지금까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공 분야 경력만 따지면 올해로 꼭 28년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방공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 보고서가 인용되고 미 국방부 자문 요청이 연간 서너 차례씩 들어옵니다. 유럽 방산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자로 초청받고 군사 전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에 너무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편견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이나 직관보다 데이터를, 소문보다 검증된 수치를 믿어왔습니다. 그 원칙 하나로 28년을 버텨왔고 그 원칙 덕분에 나토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동 방공망 현황 보고서, 미 공군 패트리어트 시스템 성능 분석 자료, 그리고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그 세 가지 앞에 앉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10년간의 루틴이었고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씀드려 크게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나라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한다는 이야기,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공이라는 제 전문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카탈로그 속의 숫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방사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 표준을 쥐고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의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동료 중에 마커스 킨이라는 젊은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출신으로 당시 32살이었던 그는 우리 팀에서 가장 어린 분석가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한국어도 기초 수준으로 할 수 있었고 한국 방산 동향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종종 회의 자리에서 한국 방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천궁이라는 독자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느니,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느니, 탐지 성능이 기존 시스템을 앞선다는 자료가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커피잔을 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받지 않은 시스템은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에밀리라고 합니다. 그해 가을, 에밀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나와 저는 딸을 먼 나라에 보내놓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에밀리는 전화할 때마다 씩씩하고 활기찼습니다. 아빠,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때의 에너지가 달라.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그래 잘 지내라고만 했습니다. 22살 딸의 감탄이 28년 경력 전문가의 판단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내 수잔나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한국 방산 뉴스 볼 때마다 코웃음 치던데. 저는 그게 코웃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라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수잔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잔나가 저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28년 동안 쌓아온 그 확신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9월 초 브뤼셀의 아침은 유달리 쌀쌀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면서 벨기에 특유의 습하고 서늘한 공기가 도시를 덮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기상해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동 안보 동향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발사 훈련 빈도가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는 보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지대 인근에서 무인 항공기 탐지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달해온 보고도 있었고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중동 정세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긴장감은 사실 일상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에는 나토 방공전략팀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전문가들이 둘러앉았고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 베커가 중동 방공체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맡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저와 15년을 함께한 절친한 동료입니다. 뮌헨 공과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유럽 방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터 앞에서 냉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처음 만난 날부터 잘 통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발표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중동 방공망의 핵심 축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며 이것이 유지되는 한 이란의 재래식 미사일 위협은 충분히 억제 가능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마커스 킨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어린 마커스가 손을 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천궁이 시스템 추가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성능 자료를 보면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과 적어도 탐지 정확도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됩니다. 한국 시스템을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클라우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마커스, 카탈로그 수치와 실전 성능은 다른 거야. 한국이 그 시스템을 실전에서 써봤어? 중동의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 검증이 됐어? 마커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린 친구의 참신한 시각이랄까? 하지만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랄까? 그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점심에는 클라우스와 함께 나토 본부 근처 벨기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요즘 중동이 심상치 않긴 한데 뭐 늘 그랬잖아. 이란은 10년째 같은 패턴이야. 저도 그랬죠 라고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샌드위치를 먹으며 최근 나온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독일 기업의 새 레이더 기술이 기대된다고 했고 저는 미국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편안한 점심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오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방공 당국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님, 최근 이란의 미사일 패턴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발사 각도가 낮아지고 있고 탄도 변화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걸프전 이후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탄도 변화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운용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한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얼마나 확신에 차서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얼마나 아니한 것이었는지도. 화상회의가 끝나고 책상으로 돌아오다가 마커스와 폭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선배, 저 오늘 회의에서 너무 튀었나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시각이야. 다만 검증이 더 필요해. 마커스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조금 처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한마디 더 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가을이 막 시작됐어, 아빠. 낙엽이 엄청 예뻐. 학교 앞 은행나무 길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완전 그림 같아. 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참 아빠. 여기 뉴스에서 한국 방산 수출 이야기 많이 나와. 천궁이라는 시스템인데 사우디에서 엄청 관심 갖는다더라. 한국 친구들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라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 그래? 잘 됐네 라고 하며 넘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을 그냥 젊은 사람의 감탄쯤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에밀리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그 감탄이 제 어떤 데이터보다 정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하게 뒤척였습니다. 딱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 읽은 이란 미사일 훈련 빈도 증가 보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우디 담당자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의 처진 뒷모습?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이 도심의 불빛으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조심해라. 보내고 나서 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뭘 조심하라는 건지. 하지만 그 문자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9월 중순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실사 출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리야드 인근 미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리야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사막의 열기가 폐 깊이까지 들어왔습니다. 9월의 리야드는 아직도 한낮 기온이 섭씨 38도를 훌쩍 넘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공항 건물 유리에는 강렬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현지 담당관인 딕슨 대령이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딕슨 대령은 미 공군에서 23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중동 파병만 5차례를 경험한 이 지역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딕슨 대령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온 이란 미사일 관련 정보가 예전이랑 좀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응해온 패턴과 다른 궤적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량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딕슨 대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장하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타입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기지에 도착해서 패트리어트 운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장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운용 요원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뭔가 미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명확히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의 밀도, 동시 교전 시 우선순위, 계산에 걸리는 시간, 적어도 저속 표적에 대한 반응 속도, 각각의 수치는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을 종합해서 바라봤을 때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이 만들어낸 직감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뭔가 달라졌다고. 저는 그 직감을 의식적으로 눌렀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직감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다가 사우디 측 기술 담당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 시스템도 함께 쓰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 비교를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토해볼 만한 의견이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의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신호였는데 저는 그 신호를 또 한 번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혼자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란 미사일 개량 관련 첩보 보고서, 패트리어트 요격 성능 시뮬레이션 데이터, 최근 6개월간 중동 지역 미사일 발사 사례 분석. 자료를 넘기다가 맨 아래 쌓여있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천궁이 시스템 성능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마커스가 몇 달 전에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갔던 자료였는데 저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고 두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교전 능력, 반응 속도, 적어도 탐지 정확도. 수치들이 예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는 이유를 붙이면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줄기에 가느다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닫은 그 파일 안에 이미 답이 있었다는 것을. 2024년 10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간은 기억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딕슨 대령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기를 들었을 때 딕슨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버트 박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23년 경력의 베테랑이 그런 목소리를 낼 때는 진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는 동시에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군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숙소에서 상황실까지는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그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병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창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이 멎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표시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3. 레이더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굵게 표시된 그 숫자가 처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서 53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했다는 경보였습니다.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요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화면 앞에서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도 숨이 멎었습니다. 53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공 전문가로서 저는 그 숫자가 가진 의미를 즉각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의 수를 훨씬 초과하는 수량을 쏟아부어 방어망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는 전술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살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술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일부는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 처음부터 전부를 격추하려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는 쪽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막고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실수가 나옵니다. 이란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교전 화면이 눈앞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초기에는 잘 돌아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들이 격추되는 표시들이 연이어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시스템이 교전 우선순위를 재계산하는 동안 일부 표적이 탐지 범위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화면 한켠에 요격 실패 카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 6, 7.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 15, 19. 그리고 멈췄습니다. 19발. 미군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53발 중 19발을 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황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옆에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28년 동안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시스템이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갖고 전 세계 회의실을 돌아다니며
완벽하다고 주장해온 그 시스템이 지금 제 눈앞에서 19발을 놓쳤습니다. 36%, 격추 실패율이 36%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산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딕슨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팀 구역 데이터 올려봐. 무전기에 짧게 명령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 한쪽에 다른 구역의 교전 데이터가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구역, 한국 천궁이 시스템이 배치된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표적 수신 31발, 요격 성공 31발, 요격 실패 0, 0이었습니다.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28년 경력이 만든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담당 요원에게 소리 없이 손짓으로 데이터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요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적 30일, 요격 30일, 실패 0. 저는 3번 더 확인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딕슨 대령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브렛, 이게 현실이야. 상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하늘이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동쪽 지평선에 아주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다른 모양으로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이 있다고. 클라우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클라우스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브뤼셀에도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클라우스, 패트리어트가 19발 놓쳤어.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운영 오류일 거야.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구역 데이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1발 전부 막았어. 천궁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확인이 필요해. 데이터가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클라우스의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음 날 오전, 저는 딕슨 대령에게 한국 방공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딕슨 대령이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한국 방공팀 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한국 측 보안 담당자가 제지했습니다. 공식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수석 고문으로서 공식 요청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는 기지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28년 경력의 나토 수석 고문 자격증을 들이밀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권위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 느낌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의 권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이 조직의 특성이고 어쩌면 그것이 결과의 이유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고. CNN과 BBC가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 19발 요격 실패, 중동 방공망 신뢰성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뉴스 채널을 도배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도 일제히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한계, 포화 공격에 취약한 구조 업그레이드 필요성. 미 국방부는 즉각 해명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가 아닌 복합적 운용 상황에 기인한 결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면서 28년 경력의 직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이다. 운용 상황이 문제였다면 한국 구역은 같은 상황에서 왜 0% 실패율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성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커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 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가 나왔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아. 미안. 마커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선배, 이거 제대로 분석해야 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료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저에게 작은 동화줄이 되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예비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천궁이 시스템의 교전 성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나토 고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확인이라는 말은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었고, 시간을 끌겠다는 말은 이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의 2차 공격 가능성을 담은 첩보가 들어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정보 당국이 이란이 1차 공격의 결과를 분석한 뒤 취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2차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분산된 패턴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이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첩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2차 공격이 온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봐야 한다고. 딕슨 대령이 저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칼버트 박사, 비공식으로 한국팀 책임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요. 공식 채널로는 시간이 너무 걸려. 브렛, 당신이 진심을 보여야 해.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것,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며칠 뒤 딕슨 대령의 주선으로 한국 방공팀 책임 장교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준혁 대령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작은 회의실에서 오후 늦게였습니다. 창문으로 사막의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고 방 안에는 2개의 의자와 작은 테이블만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곧았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고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증명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습관대로 먼저 기술적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동시 교전 가능 표적 수는 몇 개인지, 탐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반응 시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박 대령은 질문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치자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님, 저희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요청한 데이터 재검증에 대해서도 박 대령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실전에서 확인된 결과를 다시 다른 기준으로 재검증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한국 장교는 제28년 경력 앞에서 나토 수석 고문이라는 직함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눈빛 앞에서, 그분의 말 앞에서. 저희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 위에 서 있는 확신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딕슨 대령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브렛, 한국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타입이야. 이미 증명했으니까 당신한테 설명해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에 별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박 대령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분의 눈빛, 흔들림 없던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시절 패트리어트 오발 사건을 목격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군기를 격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건을 예외적 상황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운영 오류, 특수한 상황. 그 설명이 28년 동안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니었을까요? 믿고 싶은 결론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만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수첩을 꺼내 앉았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기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왜 한국은 100%였는가? 그 아래에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마커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 내가 가진 거 전부 보내줘.
마커스의 답장이 새벽인데도 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 저는 그 짧은 문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 친구는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선배를.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커스가 보내준 자료들이 수십 개의 파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끓이고 앉아서 처음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방공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보고 한국 국방부가 독자적인 방공 능력 확보를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기술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나라. 그 나라가 이후 25년 동안 혼자서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날 밤의 숫자였습니다. 나토 본부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천궁이 시스템 공식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 접근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브렛, 그거 하면 내 경력 끝날 수도 있어. 패트리어트 제조사 건드리는 거야. 미국 방산업계 전체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브렛 진심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따라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클라우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커스에게 전화해서 분석팀에 합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할게요, 선배.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맞았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선배로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는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혁 대령 측에서도 공식 접근을 수락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허가를 받고 천궁이 운용 현장에 입장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시스템을 정면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비 자체는 외관상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 레이더 차량, 교전 통제 차량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용 요원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절도가 있으면서도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몸에 완전히 스며든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그것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 요원이 저에게 교전 당시 상황 재현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1차 공격이 있던 그날 밤의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53발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전이 시작되는 과정, 패트리어트 구역에서 처리하던 표적들과 이쪽 구역으로 넘어온 표적들이 겹쳐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상황, 그 안에서 천궁이 시스템이 어떤 순서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응 속도, 우선순위 판단, 표적 재분류, 그 모든 과정이 교과서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운용자들이 기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숫자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훈련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어떤 경지였습니다. 마커스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이게 한국이에요. 그날 저녁, 박준혁 대령이 저를 찻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작은 한국식 찻집이었습니다. 이 사막 도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박 대령이 차를 직접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대령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아버지는 전쟁통에 마을이 불타는 것을 보셨습니다. 외국 군인들이 와서 싸우다 가는 것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이 제가 군인이 된 이유이고 그 말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말 속에 25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의 그 절망, 예산이 삭감될 때마다 다시 일어섰던 그 의지, 실전 검증을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시간. 모든 것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박 대령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 우리가 100%를 해낸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습니다. 제가 작성 중인 분석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밖으로 새나갔고, 미국 방산업체와 연결된 로비스트들이 나토 고위층을 통해 보고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나토 고위 담당자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칼버트 박사, 이 보고서를 지금 상태로 공개하는 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타이밍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데이터가 틀렸습니까? 그분이 말을 돌렸습니다.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은 진실이 불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딕슨 대령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직 해임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딕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브렛, 나 빠져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을 복무한 베테랑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딕슨,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딕슨 대령이 등을 돌리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길이 혼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커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를 이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득이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브렛, 제발 그만해. 우리 둘 다 망해. 넌 나토에서 쫓겨나고 나도 연루될 수 있어. 28년 경력이 날아가는 거야. 뭐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저는 클라우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28년 경력. 그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고 아내 수잔나와 함께 견뎌온 수십 번의 출장이고 에밀리가 아버지의 부재를 견디며 자라온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옳은 일을 하려는데 무서워. 에밀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배웠어. 옳은 일에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 아빠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에게서 용기를 얻는 아버지가 된 것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에밀리야, 고마워. 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2차 공격 경보가 울렸습니다. 2차 공격 경보가 발령된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커스와 함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정보 당국이 예고한 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교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비율을 바꾸고 진입, 각도를 다양화해서 방공 시스템의 추적 알고리즘을 흔들려는 시도가 명확했습니다. 화면에 다시 붉은 표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패트리어트 화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있는 구역의 데이터 화면을 처음부터 함께 봤습니다.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들어왔습니다.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요격, 요격, 요격. 한 발, 두 발, 세 발. 표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실패 0. 이번에도 0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데이터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마커스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전이 종료된 뒤 박준혁 대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대령이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칼버트 박사,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지만 악수 이상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반드시 세상에 내놓겠다고.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숙소로 돌아와 마커스와 함께 밤새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마커스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한번 봤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준비라고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준비가 이것이었구나.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준비.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제군사저널의 보고서가 게재되자마자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0개국 이상의 정부가 천궁이 시스템에 대한 공식 문의를 한국방위사업청에 보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이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 천궁이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 실전 입증이라는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BBC가 뒤를 이었습니다. 알자지라, 로이터, 프랑스 24까지 보고서가 전 세계 방산 및 안보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딕슨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브렛, 나도 서명할게.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국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리야드의 한 호텔 회견장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8년 경력 중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024년 10월 이란의 2차례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대한민국의 천궁이 시스템은 담당 구역의 표적을 100% 요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룩해낸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견장 뒤편에 박준혁 대령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대령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브렛. 나도 두려웠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 틀렸었어. 우리 둘 다였어. 클라우스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 우정이 거기서 복원됐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공식적으로 천궁이 시스템 성능 평가 세션을 요청해왔습니다. 중동 4개국이 공식 구매 협상에 나섰습니다. 유럽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뉴스가 전 세계 경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코리아 디펜스라는 단어가 세계 방산 커뮤니티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 전면 재평가를 위한 청문회가 소집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에밀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 출장에 지친 저에게 딸의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봤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저에게 삼겹살을 처음 먹여줬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숯불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 소주 한 잔, 상추에 싸먹는 그 맛.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걸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 그 단어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 무기들,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진 앞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텅 빈 거리, 절망적인 눈빛의 사람들. 그 폐허에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서 저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온 길을 저는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천궁이 개발 25년 역사를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 개발 결정, 미국의 기술 이전 거절, 독자 개발 노선 선택, 수없이 반복된 실험 실패, 예산 삭감 위기, 그리고 끝내 이루어낸 완성. 한 담당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천궁이 개발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박준혁 대령의 부친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박 대령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계셨지만 앉아 계신 자세에서도 군인의 기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보고서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쌓아온 손이었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불타는 마을을 보며 다짐했을 것들이 그 아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하늘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유럽 방산 컨퍼런스 기조 강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계 방공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강연장에는 나토 회원국 방산 전문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방공의 역사를 다시 쓴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세계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클라우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28년 우정이 완전히 복원됐습니다. 나토 수석 고문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와 함께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은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중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에밀리한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제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배울 때마다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특히 좋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압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압니다. 그 뜻이 담긴 이 말이 대한민국 천궁이 개발팀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내 수잔나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잔나는 서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군인이에요. 이제야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수잔나와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 저 멀리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스스로 서겠다는 선택,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것을 물려주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밤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막 하늘에서 격추된 53발의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그날 리야드의 찻집에서 찻잔을 내려놓으며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칼버트 박사, 우리가 100%를 해낸 것은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이제 압니다. 기술은 수단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 절대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후손들에게 안전한 하늘을 물려주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25년 동안 한 번도 꺾지 않은 불굴의 정신. 그것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앞에 저 브렛 칼버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꺼이. 저는 더 이상 회의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열렬한 목격자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혼자서 25년을 걸어온 이 나라. 53발 중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그날 밤의 이 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가 배우러 오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입니다.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두 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지금 그 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고개를 숙이며 배우러 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저 브렛 칼버트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빛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